오늘의 이야기, 은퇴 후의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한 부부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혹시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도시의 팍팍한 삶을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 예쁜 집을 짓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꾸어봤을 법한 아름다운 꿈일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가 어떻게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남편과 저는 컵라면 반 개로 하루를 버팁니다. 방 안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데도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하나 마음 편히 틀지 못합니다. 낡은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함께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겉보기엔 그럴듯한 이 5층짜리 건물은 사실 9억의 비드로 지어진 거대한 폐허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폐업한 민박집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이곳은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저희의 집이자 저희의 무덤입니다. 처음 남편이 이 집을 짓자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은퇴하고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며 행복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조용하며 남의 일에 섣불리 관여하지 않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퇴직하던 날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는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도 왠지 모르게 막막하고 허전한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니 제법 큰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건 신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온통 이런 영상들 뿐이었죠. 은퇴 후 귀촌 성공기, 60대 부부, 시골 펜션으로 월 1,000만 원 수입,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니어 창업. 여보,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펜션 하나 지으면 은퇴하고도 돈 벌고 공기도 좋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온대. 남편의 눈빛이 정말 오랜만에 반짝거렸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눈빛을 보는 것이 저 또한 좋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직접 펜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최소 10개는 되어야 해. 가족 단위 손님도 받고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어야지. 야외 바비큐장이랑 예쁜 정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주방은 넓게 만들어서 조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잔디마당 한쪽엔 불멍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자. 남편의 눈은 꿈으로 가득했고 말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었지만 남편은 마치 이미 성공한 펜션 사장님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 사례들을 봐왔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현실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대출 조금만 더 보태면 시골에 이런 대형 펜션 충분히 지을 수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우리. 연고도 없는 낯선 시골에서, 그것도 인적 드문 외진 곳에서 늙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은 우리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반대만 할 거야? 이제 좀 나를 믿어줘. 그렇게 큰 소리를 내더니 한동안 남편은 펜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잠시 꿈꾸미라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시골 땅 계약을 마쳤고 건축업체와 도면 조율까지 끝냈으며 심지어 9억이라는 거액의 대출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야?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울먹이며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반대하니까. 말했으면 절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건축업체는 공사 시작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멀리 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남자가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건축사무소에서 그려온 정식 설계도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나 허가 받으러 군청도 다녀왔어. 다음 달엔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봤던 유튜브 영상에선 하루에 예약이 3건씩 들어왔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도와줘서 블로그랑 SNS 홍보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뭐든 늦기 전에 해야지. 나이 들어선 도전도 사치야. 남편의 말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제 귀에는 공허하고 무섭게 들렸을까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서울 아파트는 금매로 내놓았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9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 집은 제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도피처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남편은 단 한 번의 도박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래 진행해서 미안해. 근데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 요즘 숨 쉬는 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 모든 결정을 항상 제게 먼저 상의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너무나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달빛에 비친 설계도를 보며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 거대한 건물이, 저 낯선 땅이 과연 우리 부부의 안락한 노후가 되어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서류라도 찢어버리거나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땐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의 끝이 어떤 참혹한 모습일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사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철근 뼈대가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고 외장이 입혀질 때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오갔습니다. 여보, 봐봐. 여기 전망 정말 끝내주지? 이쪽 벽엔 창을 크게 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고 저기 정자 자리엔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를 심자. 남편은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공사일지를 정리했고 저녁이면 그 사진들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긴 수영장 자리야. 밤에 조명을 켜면 영화 속 한 장면 같을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습니다. 벽돌 한 장, 창문틀 하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를 빚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금세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수영장까지 꼭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차라리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면 손님들이 앉아서 쉬기도 좋고 음료라도 팔면 부수입도 생길 텐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영장인데 무슨 소리야. 애들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들이 무조건 좋아할 거야. 그 말만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의견은 묵살되었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수영장이 들어섰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전시장에 가자마자 가장 비싼 고급 원목마루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본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미끄러워 보여요. 시공업자분도 그러시던데 혹시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걸로 해. 유튜브에도 다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나하나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왔던 의견들도 남편은 그때마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건물은 점점 화려하게 커져만 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손님맞이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펜션 광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약 시스템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태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부터 완공해야지. 그게 우선이야.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으면 다 알아서 입소문 날 테니 걱정 마. 그 말들이 전부 막연한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공사는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애초에 단층으로 계획했던 펜션은 어느새 5층짜리 거대한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재는 매번 늦게 도착했고 비가 오면 공사는 멈췄습니다. 예산은 이미 한참 전에 초과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남편은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올리면 그게 다 자산이야. 펜션은 투자라고, 투자.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린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젊은 사업가가 아니라 정해진 수입 없이 아껴가며 살아야 할 은퇴한 60대 노부부였는데 말입니다. 공사 기간은 예상보다 석 달이나 더 걸렸고 마감은 허둥지둥 엉망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픈 하루 전 남편은 잔뜩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1박에 50만 원. 이 정도 퀄리티면 당연한 가격이야. 수영장도 있고 방마다 개별 테라스의 전망까지 끝내주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체 객실은 10개. 그중 하나는 우리가 쓰고 9개의 방에 손님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픈날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 둘, 네 식구였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간 손님들의 작은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진이랑은 조금 다르네. 아빠, 여기 수영장 물이 좀 이상해. 여보,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 모든 말들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은 잘 쉬었다는 인사 한마디 외에 어떤 말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리뷰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손님을 받고 난 뒤 펜션을 감싸던 공기. 그것은 조용한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손님은 두 팀이 더 왔습니다. 하지만 불만 섞인 피드백만 돌아왔고 좋은 리뷰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을 1박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9개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수건을 삶아 다리고 화장실 곰팡이를 닦고 수영장 물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텅 빈 방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저는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유지비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깨졌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9억 대출이자. 여름 성수기가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팀이 들어오면 다음 예약은 2주 뒤에나 있었습니다. 성수기 주말에도 방이 비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랐을 때 묵묵히 밤새워 야근하던 남편의 지친 눈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실패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말없이 식사를 하던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길을 잘못 든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이자 납입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붙잡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메꾸지? 그 말이 이제 우리 부부 대화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나가야겠어. 공사장 막일이라도 좋다며 낡은 작업 도구를 챙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베란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아침 조용히 일터로 나갔고 저는 그가 떠난 텅 빈 펜션에서 온종일 걸레질을 했습니다. 점점 반찬 수가 줄어들었고 어느새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술이 하루 식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배가 고팠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붓고 반쯤 먹다가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찬물 한 컵을 마시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자 펜션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희망조차 사라지자 남편은 하루 종일 마당에 나가 흙만 만지작거리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펜션 그냥 팔아요. 대출금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으면 되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대형 펜션은 팔기 어렵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도 펜션도 아닌 이 거대한 건물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컵라면 반 개를 나눠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해볼까 해.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하는 거 봤거든. 청소나 정리 같은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름진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같이 알게. 그 후 남편은 마을 회관 청소 일자리에 나갔고 저는 직접 담근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근처 장터에 나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을 벌 때도 있었고 반찬이 하나도 팔리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컵라면 하나쯤은 온전히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을 펜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지도 홍보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거실 구석, 아직도 덜 마른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땐 내가 대체 뭘 그렇게 믿었던 걸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가라면 2개를 끓입니다. 그날따라 라면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매일 해가 지면 마당의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둘이 함께 있다는 게 어디냐고.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위로인지. 집이 있어도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으면 그것은 노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통입니다. 노후란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꿈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 잠들기 전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줄 작은 창문, 그리고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내 옆에 사람 하나라는 것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디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노후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도 분명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은 그 마음이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아픔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은퇴 후의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한 부부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혹시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도시의 팍팍한 삶을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 예쁜 집을 짓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꾸어봤을 법한 아름다운 꿈일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가 어떻게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남편과 저는 컵라면 반 개로 하루를 버팁니다. 방 안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데도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하나 마음 편히 틀지 못합니다. 낡은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함께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겉보기엔 그럴듯한 이 5층짜리 건물은 사실 9억의 비드로 지어진 거대한 폐허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폐업한 민박집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이곳은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저희의 집이자 저희의 무덤입니다. 처음 남편이 이 집을 짓자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은퇴하고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며 행복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조용하며 남의 일에 섣불리 관여하지 않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퇴직하던 날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는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도 왠지 모르게 막막하고 허전한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니 제법 큰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건 신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온통 이런 영상들 뿐이었죠. 은퇴 후 귀촌 성공기, 60대 부부, 시골 펜션으로 월 1,000만 원 수입,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니어 창업. 여보,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펜션 하나 지으면 은퇴하고도 돈 벌고 공기도 좋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온대. 남편의 눈빛이 정말 오랜만에 반짝거렸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눈빛을 보는 것이 저 또한 좋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직접 펜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최소 10개는 되어야 해. 가족 단위 손님도 받고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어야지. 야외 바비큐장이랑 예쁜 정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주방은 넓게 만들어서 조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잔디마당 한쪽엔 불멍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자. 남편의 눈은 꿈으로 가득했고 말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었지만 남편은 마치 이미 성공한 펜션 사장님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 사례들을 봐왔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현실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대출 조금만 더 보태면 시골에 이런 대형 펜션 충분히 지을 수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우리, 연고도 없는 낯선 시골에서
그것도 인적 드문 외진 곳에서 늙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은 우리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반대만 할 거야? 이제 좀 나를 믿어줘. 그렇게 큰 소리를 내더니 한동안 남편은 펜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잠시 꿈꿈이라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시골 땅 계약을 마쳤고 건축업체와 도면 조율까지 끝냈으며 심지어 9억이라는 거액의 대출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야?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울먹이며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반대하니까. 말했으면 절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건축업체는 공사 시작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멀리 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남자가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건축사무소에서 그려온 정식 설계도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나 허가 받으러 군청도 다녀왔어. 다음 달엔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봤던 유튜브 영상에선 하루에 예약이 3건씩 들어왔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도와줘서 블로그랑 SNS 홍보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뭐든 늦기 전에 해야지. 나이 들어선 도전도 사치야. 남편의 말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제 귀에는 공허하고 무섭게 들렸을까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서울 아파트는 급매로 내놓았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9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 집은 제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도피처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남편은 단 한 번의 도박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래 진행해서 미안해. 근데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 요즘 숨 쉬는 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 모든 결정을 항상 제게 먼저 상의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너무나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달빛에 비친 설계도를 보며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 거대한 건물이, 저 낯선 땅이 과연 우리 부부의 안락한 노후가 되어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서류라도 찢어버리거나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땐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의 끝이 어떤 참혹한 모습일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사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철근 뼈대가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고 외장이 입혀질 때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오갔습니다. 여보, 봐봐. 여기 전망 정말 끝내주지? 이쪽 벽엔 창을 크게 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고 저기 정자 자리엔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를 심자. 남편은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공사일지를 정리했고 저녁이면 그 사진들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긴 수영장 자리야. 밤에 조명을 켜면 영화 속 한 장면 같을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습니다. 벽돌 한 장, 창문틀 하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를 빚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금세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수영장까지 꼭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차라리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면 손님들이 앉아서 쉬기도 좋고 음료라도 팔면 부수입도 생길 텐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영장인데 무슨 소리야. 애들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들이 무조건 좋아할 거야. 그 말만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의견은 묵살되었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수영장이 들어섰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전시장에 가자마자 가장 비싼 고급 원목마루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본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미끄러워 보여요. 시공업자분도 그러시던데 혹시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걸로 해. 유튜브에도 다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나하나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왔던 의견들도 남편은 그때마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건물은 점점 화려하게 커져만 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손님맞이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펜션 광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약 시스템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태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부터 완공해야지. 그게 우선이야.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으면 다 알아서 입소문 날 테니 걱정 마. 그 말들이 전부 막연한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공사는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애초에 단층으로 계획했던 펜션은 어느새 5층짜리 거대한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재는 매번 늦게 도착했고 비가 오면 공사는 멈췄습니다. 예산은 이미 한참 전에 초과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남편은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올리면 그게 다 자산이야. 펜션은 투자라고, 투자.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린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젊은 사업가가 아니라 정해진 수입 없이 아껴가며 살아야 할 은퇴한 60대 노부부였는데 말입니다. 공사 기간은 예상보다 석 달이나 더 걸렸고 마감은 허둥지둥 엉망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픈 하루 전 남편은 잔뜩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1박에 50만 원. 이 정도 퀄리티면 당연한 가격이야. 수영장도 있고 방마다 개별 테라스의 전망까지 끝내주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체 객실은 10개. 그중 하나는 우리가 쓰고 9개의 방에 손님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픈날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 둘,
내 식구였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간 손님들의 작은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진이랑은 조금 다르네. 아빠, 여기 수영장 물이 좀 이상해. 여보,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 모든 말들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은 잘 쉬었다는 인사 한마디 외에 어떤 말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리뷰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손님을 받고 난 뒤 펜션을 감싸던 공기. 그것은 조용한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손님은 두 팀이 더 왔습니다. 하지만 불만 섞인 피드백만 돌아왔고 좋은 리뷰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을 1박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9개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수건을 삶아 다리고 화장실 곰팡이를 닦고 수영장 물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텅 빈 방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저는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유지비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깨졌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9억 대출이자. 여름 성수기가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팀이 들어오면 다음 예약은 2주 뒤에나 있었습니다. 성수기 주말에도 방이 비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랐을 때 묵묵히 밤새워 야근하던 남편의 지친 눈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실패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말없이 식사를 하던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길을 잘못 든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이자 납입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붙잡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메꾸지? 그 말이 이제 우리 부부 대화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나가야겠어. 공사장 막일이라도 좋다며 낡은 작업 도구를 챙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베란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아침 조용히 일터로 나갔고 저는 그가 떠난 텅 빈 펜션에서 온종일 걸레질을 했습니다. 점점 반찬 수가 줄어들었고 어느새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술이 하루 식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배가 고팠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붓고 반쯤 먹다가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찬물 한 컵을 마시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자 펜션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희망조차 사라지자 남편은 하루 종일 마당에 나가 흙만 만지작거리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펜션 그냥 팔아요. 대출금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으면 되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대형 펜션은 팔기 어렵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도 펜션도 아닌 이 거대한 건물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컵라면 반 개를 나눠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해볼까 해.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하는 거 봤거든. 청소나 정리 같은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름진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같이 알게. 그 후 남편은 마을 회관 청소 일자리에 나갔고 저는 직접 담근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근처 장터에 나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을 벌 때도 있었고 반찬이 하나도 팔리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컵라면 하나쯤은 온전히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을 펜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지도 홍보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거실 구석, 아직도 덜 마른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땐 내가 대체 뭘 그렇게 믿었던 걸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가라면 2개를 끓입니다. 그날따라 라면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매일 해가 지면 마당의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둘이 함께 있다는 게 어디냐고.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위로인지. 집이 있어도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으면 그것은 노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통입니다. 노후란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꿈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 잠들기 전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줄 작은 창문, 그리고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내 옆에 사람 하나라는 것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디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노후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도 분명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은 그 마음이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아픔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은퇴 후의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한 부부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혹시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도시의 팍팍한 삶을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 예쁜 집을 짓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꾸어봤을 법한 아름다운 꿈일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가 어떻게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남편과 저는 컵라면 반 개로 하루를 버팁니다. 방 안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데도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하나 마음 편히 틀지 못합니다. 낡은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함께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겉보기엔 그럴듯한 이 5층짜리 건물은 사실 9억의 비드로 지어진 거대한 폐허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폐업한 민박집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이곳은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저희의 집이자 저희의 무덤입니다. 처음 남편이 이 집을 짓자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은퇴하고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며 행복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조용하며 남의 일에 섣불리 관여하지 않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퇴직하던 날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는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도 왠지 모르게 막막하고 허전한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니 제법 큰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건 신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온통 이런 영상들 뿐이었죠. 은퇴 후 귀촌 성공기, 60대 부부, 시골 펜션으로 월 1,000만 원 수입,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니어 창업. 여보,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펜션 하나 지으면 은퇴하고도 돈 벌고 공기도 좋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온대. 남편의 눈빛이 정말 오랜만에 반짝거렸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눈빛을 보는 것이 저 또한 좋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직접 펜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최소 10개는 되어야 해. 가족 단위 손님도 받고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어야지. 야외 바비큐장이랑 예쁜 정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주방은 넓게 만들어서 조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잔디마당 한쪽엔 불멍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자. 남편의 눈은 꿈으로 가득했고 말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었지만 남편은 마치 이미 성공한 펜션 사장님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 사례들을 봐왔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현실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대출 조금만 더 보태면 시골에 이런 대형 펜션 충분히 지을 수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우리, 연고도 없는 낯선 시골에서, 그것도 인적 드문 외진 곳에서 늙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은 우리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반대만 할 거야? 이제 좀 나를 믿어줘. 그렇게 큰 소리를 내더니 한동안 남편은 펜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잠시 꿈꾸미라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시골 땅 계약을 마쳤고 건축업체와 도면 조율까지 끝냈으며 심지어 9억이라는 거액의 대출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야?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울먹이며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반대하니까. 말했으면 절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건축업체는 공사 시작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멀리 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남자가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건축사무소에서 그려온 정식 설계도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나 허가 받으러 군청도 다녀왔어. 다음 달엔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봤던 유튜브 영상에선 하루에 예약이 3건씩 들어왔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도와줘서 블로그랑 SNS 홍보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뭐든 늦기 전에 해야지. 나이 들어선 도전도 사치야. 남편의 말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제 귀에는 공허하고 무섭게 들렸을까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서울 아파트는 급매로 내놓았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9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 집은 제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도피처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남편은 단 한 번의 도박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래 진행해서 미안해. 근데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 요즘 숨 쉬는 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 모든 결정을 항상 제게 먼저 상의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너무나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달빛에 비친 설계도를 보며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 거대한 건물이, 저 낯선 땅이 과연 우리 부부의 안락한 노후가 되어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서류라도 찢어버리거나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땐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의 끝이 어떤 참혹한 모습일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사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철근 뼈대가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고 외장이 입혀질 때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오갔습니다. 여보, 봐봐.
여기 전망 정말 끝내주지? 이쪽 벽엔 창을 크게 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고 저기 정자 자리엔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를 심자.